삼국유사에 남겨진 국경을 뛰어넘는 세계의 러브스토리. 그 주인공은 백제 30대 무왕입니다. 어린 시절 말을 캐던 백제 서동이 적국이었던 신라에 잠입한 뒤 빼어난 지략을 발휘해 아름답기로 소문난 선화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서동과 선화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익산에 자리한 두기의 왕릉급 무덤. 쌍릉으로 불리던 이 무덤은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무왕과 선화공주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서탑을 발원해 만든 이가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인 왕비로 확인되면서 1000년이 넘는 이야기는 한순간에 의구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선화공주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묻힌 것으로 알려진 익산의 소왕릉. 지난 2019년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죠. 두 왕릉 가운데 먼저 발굴한 대왕릉은 그 안에 놓여있던 인고를 분석한 결과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무왕의 영원한 안식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왕릉에서는 무덤 주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선화공주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가 이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익산 천도를 단행했던 백제 30대 무왕과 선화공주, 그녀의 실체를 밝히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 도성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가 가장 잘 남아있는 곳,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익산입니다. 백제 왕궁토의 흔적이 명확히 드러난 유네스코 세계유산 왕궁리유적. 고대 궁궐의 원형이 모범 답안처럼 남아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축구장 모양을 한 왕궁터의 정중앙에 자리한 정원은 백제 왕실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설이죠. 자연적인 구릉에 인공적인 물길을 만들고 수입한 정원 속으로 꾸민 기술력과 화려함의 극치라 말할 수 있죠. 마치 초콜릿바처럼 생긴 이 특이한 돌은 중국에서 들여와 정원을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궐 건축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원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익산에 자리한 또 하나의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백제의 사상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던 국가 사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 또한 최대를 자랑하는 미륵사지 석탑은 1400여 년 전 익산의 위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죠. 이 미륵사의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동설화라고 부르는 백제 30대 무왕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요. 그 뒷부분에 동양 최대라 일컬어질 정도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던 미륵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려주는 기원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서동설화는 그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이자 미륵사의 건립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담긴 설화입니다. 결국은 그 무왕과 그 미륵사 창건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새롭게 만든 그런 설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륵사지에 자리한 국립익산박물관. 익산 백제를 말해주는 유물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륵사 승방에 지붕을 장식했던 침이라고 불리는 이 기와는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놓인 이런 기와는 미륵사지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히 녹색 유약을 발라 구운 겁니다. 이 특별한 기와는 고대 국가에선 왕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거죠. 때문에 이 푸르스름한 빛을 띤 반짝이는 기와가 미륵사의 위상을 단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미륵사지에서 나온 녹색의 유리입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던 유리를 직접 생산했던 증거인 도가니까지. 미륵사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1974년) 동탑이 있던 터에서 첫 삽을 뜬 것을 시작으로 무려 17년에 걸쳐 백제의 타임캡슐을 개봉하게 됩니다.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이 하나로 합쳐진 대규모 사찰.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가 없던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삼국유사에 남겨진 미륵사의 창건설화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연못을 메우고 그곳에 미륵사를 지었다는 설화는 허황된 얘기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었죠.
땅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이 하나둘씩 깨어나면서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맨 하층 바닥에서 뻘층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습지를 메워서 거기를 평탄지화하고 건물을 만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세 개의 금당과 세 개의 탑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이 세 차례 설법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연출된 그런 것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미륵사 창건설화를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못을 메워 그렇게 큰 규모의 사찰을 하룻밤 만에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는 역사적 사실과 불교적 영험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미륵사가 조성된 다음에서야 이 창건설화가 만들어진 것이지 만들 당시 모습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화는 역사 그 자체일 수는 없지만 역사를 반영한 기록일 수는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미륵사가 지어질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훗날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미륵사를 두고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남겨놨다는 거죠. 이를 정리해보면 서동설화 자체가 바로 역사의 설화가 진행된 결과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실린 미륵사 창건설화를 다시 살펴볼까요? 선화공주는 무왕과 함께 사자사로 향하다가 용화산 아래의 큰 목가에서 미륵삼조를 만나게 됩니다. 부인인 선화는 이곳에 큰 절을 지을 것을 간청하게 되고 무왕이 이를 받아들여 미륵사를 짓게 되는데요. 이 거대한 미륵사의 시작이 바로 선화공주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화공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로 그 미모가 출중해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록은 삼국유사에만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정사라고 말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선화공주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삼국사기 기사는 기사 누락이 엄청 많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연상을 해가지고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은 그 어떤 기록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그 영성한 기록들입니다. 빠진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선화가 신라의 공주라는 대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동설화의 주인공 무왕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인 서기 602년 신라를 향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섭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왕은 신라와 14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는데 대부분 백제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장인의 나라와 이렇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정해 본다면 선화가 신라의 공주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신라 왕실의 공주가 백제 왕비가 됐는데 어떻게 신라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데 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의 작은 왕비로 보내줬어요. 그렇지만 진흥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결국은 성왕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니, 이 형식상으로 말한다면 진흥왕은 장인의 나라인 백제를 공격한 거예요.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고 장인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는 이렇게 비정한 것이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륵산 중턱에 자리한 이 작은 사찰의 이름은 사자암. 한동안 이곳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미륵사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그 사자사가 맞는지를 두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건데요. 다행히 발굴 조사를 통해 사자사라는 글씨가 확인됨으로써 그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사자사의 실제는 서동과 선화 이야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죠.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사자사는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죠. 무왕과 왕비가 이제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 백제 왕이 익산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고 익산으로 천도에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사자사 지명법사가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왕의 어떤 통치 거점, 왕이 거처하는 이제 궁궐이 익산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가 되죠. 만약 이제 무왕이 사비도성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명법사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익산이 이미 백제 수도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선화공주의 존재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처럼 미륵사를 짓도록 무왕에게 간청한 이가 바로 선화공주인데요. 선화공주의 남편인 무왕의 시호에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불교적인 관념 세계에서 보면 이상적인 제왕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를 간절히 원했던 무왕의 왕비인 그녀에게 훗날 사람들이 연꽃을 떠올리게 하는 선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선화라는 표현이 착할 선자에 꽃화자인데요. 착하다 또는 뛰어나다, 예쁘다 뭐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는 신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로 표현을 하는 게 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꽃 같은 의미가 있어서 이 종교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 선화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아마 불교적인 의미가 강하고, 결국에는 서동설화의 마지막 구조가 그건 미륵사 창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선화라고 하는 거는 미륵사로 대변되는 어떤 불교적인 그리고 그런 사찰의 창건 관련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거대한 두 개의 고분이 자리에 쌍능으로 불렸던 익산 왕능원. 그 가운데 대왕릉 발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제 왕릉의 전형적인 형태는 물론 그 안에 놓여있던 인골 분석을 통해
대왕릉의 주인이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그 패턴을 이제 관찰했을 때 남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더니 무덤에 잠들어 있던 이는 남성이며 키는 대략 160에서 170cm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편에 속했습니다. 나이는 60대가량. 사망 시기는 서기 620년에서 659년 사이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서기 600년의 주기에 641년 세상을 떠난 백제 30대 무왕의 일대기와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의 풍채가 훌륭했다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도 조사 결과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왕릉의 주인이 누구일까를 두고 벌어진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죠. 대왕릉에서 불과 180m 거리에 자리한 소왕릉. 그 규모만 작을 뿐 내부 구조는 무왕릉으로 밝혀진 대왕릉과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왕비가 묻혔다는 데에 학계의 이견은 없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 왕비가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신라의 선화공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왕릉의 주인이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서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 사택적덕의 따님, 즉 사택 왕후일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할 겁니다. 사리봉영기를 근거로 둔다면 당연히 이 소왕릉의 묘주는 무덤 주인공은 사택적덕의 딸, 즉 사택왕후가 되어야 마땅하죠. 선화공주는 역시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여러 차례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던 게 사실입니다. 2009년 그 미륵사 서탑에서 사리봉안기가 나오면서 그 선화공주의 성격과 의미는 훨씬 더 미스테리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걸로 왕후가 명시가 돼 있어서 결국 선화와는 관계없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맨 마지막에 조성된 그 서탑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학자들로 하여금 가능성으로 봤을 땐 그 왕의 부인이 꼭 한 분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위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학계에선 서동설화의 주인공 무왕에겐 최소 2명 이상의 왕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를 지켰기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들 조선시대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서 배우자 하면은 첫 번째 부인만 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인의 경우 또 세 번째 부인의 경우는 그보다 신분적 급이 낮은 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삼국시대의 경우는 일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한 명의 남편하고 여러 명의 배우자가 동급인 경우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처가가 여러 곳에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무왕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귀족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왕비를 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소왕릉에 잠들어 있던 이가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일 수도 있고 미륵사지 서탑을 발원해 만든 사택 왕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왕과 왕비릉으로 알려진 익산 쌍능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병호 교수. 그는 익산 소왕릉의 주인이 사택왕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목관에 사용된 금동 장신구. 그 문양과 제작 기법을 살펴보면 대왕릉의 것이 소왕릉의 것보다 훨씬 세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밑동새와 나무늘 꾸미기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입체감이 도드라지고 장식성도 도드라져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남겨진 대왕릉의 경우에는 아주 평평하고 형식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미술사나 고고학에서 얘기할 때는 입체적으로 잘 만든 것이 태화해서 평면적이고 형식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왕릉에서 출토된 것보다 소왕릉에서 출토된 이 금동 장식품이 나무늘 꾸미개가 더 오래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려한 금동 장신구가 왕비가 묻힌 소왕릉이 무왕의 것인 대왕릉보다 먼저 만들어졌음을 말해주는 결정적 단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왕릉의 무덤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641년에 무왕이 죽고 그 이듬해에 국주모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국주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미륵사지 서석탑 사리봉영기에 나오는 사택왕비일 가능성. 왜냐하면 불과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이병호 교수가 생각하는 익산 소왕릉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이 소왕릉의 무덤 주인공은 639년에 등장하는 사택 왕비라기보다는 제3의 인물을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제3의 인물은 어떤 것일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보았는데, 그 삼국유사에 마치 설화처럼 남겨진 선화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병호 교수가 소왕릉 주인이 사택왕후가 아닌 선화공주일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소왕릉에서 나온 산모양을 한 이 유물의 제작 시기는 7세기 전반. 여기 이제 문양들을 보면 여기 문양들, 산자형 장식이나 이런 문양들이 사실은 부여 지역에서 나오는 부소산성이나 혹은 사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속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금속 공예품들의 기술적인 거나 문양적인 것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체로 7세기 600년에서 630년 정도의 사이 정도에 되지 않을까. 보통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7세기 전엽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익산 쌍릉이 부부묘라고 가정했을 때 무왕이 즉위한 600년 이후, 즉 7세기 전반에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왕비였던 선화공주를 떠올려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무왕과 왕비릉이 익산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산이 무왕대의 천도한 수도였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왕비릉이 분명한 소왕릉에서 백제왕릉에서는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유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 저를 비롯한 연구자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발굴 당시 확인된 의문의 돌기둥 2점이 바로 그겁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7년, 일본인들이 파헤쳤던 익산의 쌍릉. 그리고 100년 만에 우리의 손길로 다시 시작된 대왕릉 발굴. 이를 통해 백제 30대 무왕이 대왕릉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백제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다시 소왕릉의 주인을 찾기 위한 도전장을 던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소왕릉 자체가 왕비의 능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발굴 조사에 임하고는 있었지만, 과연 그 주인공이 결국은 미륵사지 그 사리장원구에 등장하는 사택적덕의 딸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로 전해 듣는 선화공주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주인공이 밝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왕비릉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2019년) 가을, 소왕릉을 굳게 지키고 있던 고임돌을 들어올리자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이 뚫렸어요, 저기. 저항릉보다 더 많이 뚫린 것 같아요. 좀 많이 뚫렸네. 저쪽. 도구를 당한 흔적이 역력한 돌방 안에는 어떤 부장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굴조사단의 이목을 끈 것은 무덤에서 발견된 2개의 묘표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길이 1.1m, 너비는 0.5m가 약간 넘는 기둥 모양으로 윗부분은 둥글고 아래쪽은 사각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묘표석은 석실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비스듬한 채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높이는 1.25m. 앞면은 매우 정교했고 뒷면은 약간 볼록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돌로 만든 묘표석은 백제 왕릉급 무덤에선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유물이었죠. 석실 입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석비 형태의 그런 석재를 확인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도 처음 보는 자료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그 전면적으로 노출을 해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비석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육안으로 그러한 글자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으나 전혀 글자의 흔적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과학적인 장비를 좀 동원을 해서 그러한 흔적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어떠한 표식과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덤은 전통성과 보수성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는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식이 아닌 우리 고유의 장례 문화를 지켜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백제 고분에서는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묘표석이 익산 소왕릉에서 나온 걸까요?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부여 왕릉원. 왕궁과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에서 능원은 그 나라의 수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죠. 마찬가지로 익산에 자리한 무왕릉과 왕비릉도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음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 능산리에 있는 왕릉원과 그 형태가 비슷해 백제 왕릉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석재의 종이 한 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구조 자체가 짜임새 있고, 그리고 잔다짐이라고 하는데 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쪼아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작업한 것이다. 대왕릉과 소왕릉 모두 이게 만들 때
최고 장인이 이런 석실을 제작하고 돌을 다듬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소왕릉에 잠들어 있는 백제 왕비가 누구일지를 추정해 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왕릉의 것으로 알려진 유물의 연대를 고려해 볼 때 무덤 주인이 사택왕후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때문에 서동설화에 나오는 선화공주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소왕릉 옆에 자리한 대왕릉의 주인이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백제 30대 무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왕이 잠들어 있는 대왕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쌍릉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고조선의 무광왕과 그 비의 능, 속칭으로 말통대왕릉이라 부르는데 백제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이 서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고려사가 쓰여진 것은 조선 초기. 이 거대한 무덤의 주인공을 고조선 무광왕으로 보는 한편 백제 무왕의 능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인식이 혼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당시에는 쌍릉을 어떤 이유에서 고조선, 즉 마한왕의 무덤으로 인식한 것일지 궁금합니다. 현실은 백제왕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인식은 그 마한 계통의 명칭으로 연결될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익산 지역의 어떤 다층성,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그 백제 어떤 영역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한으로 상징되는 세력의 중심이었던 그런 인식, 그리고 마한을 세웠던 준왕계, 고조선계와 이어지는 그 인식이 워낙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놀랍게도 실체는 백제인데 인식은 그냥 마한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닐까. 1970년대 일본인 학자가 찾아낸 익산 천도 문헌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왕대에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관세음 응엄기에도 백제 무왕을 무광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 지금의 익산 땅으로 천도하고 제석정사를 세웠는데 훗날 화재로 소실됐다는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제석사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일 사찰로는 백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이 제석사를 세운 이가 바로 여기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백제 30대 무왕이 잠들어 있는 대왕릉은 마한의 무광왕 무덤으로도 불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공주나 부여에 자리한 백제 왕릉에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한의 왕이자 백제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서동설화의 주인공 무왕. 그렇다면
선화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사라고 말하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백제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냥 법왕의 아들이라고 단순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설들이 있다는 것은 역시 그 출자 역시 복잡한 이면이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그 법왕의 정통성을 일단 쓰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이긴 하지만 실제 법왕의 자식이라고 보기에는 정황상 그 적절치 않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학계의 일단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백제 왕의 계보를 잠깐 살펴볼까요? 부여로 천도를 단행한 성왕의 아들로 4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위를 지켰던 위덕왕. 그 다음 해왕과 법왕이 차례로 즉위를 하죠. 그리고 서동으로 불리던 백제 30대 무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다름 아닌 제위 기간입니다. 선대 왕들이 1년마다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 혹은 어떤 큰 변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백제 내부 세력에서도 뭔가 강력한 리더십 내지는 국가적인 안정 체계의 확보가 필요했다고 봤고요. 왕실의 돌파구로서 그 어찌 보면은 그 마한계 또는 이제 토착 지방 세력의 성장으로 나타난 무왕을 선택을 해서 그와의 어떤 정치적 결합으로 새로운 왕조, 그러니까 결국은 무왕의 그 등극으로 연결되는 위태로운 백제 왕실을 지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상대는 당시 익산을 중심으로 한 마한 토착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려본 백제 영역권 지도를 살펴보면 한강 유역을 빼앗긴 상황에서 마한 세력은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삼국유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글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동이 금으로 인심을 얻어 왕이 됐다는 대목입니다. 그 금으로 인심을 얻어서 나라의 왕이 됐다는 이건 유례 없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 금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경제적 그 부를 축적하고 인심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백제의 중심 세력의 인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백제 그 사비계 세력들이 재력을 가진 존재로 부각한 무왕의 존재를 눈여겨봤을 거고 결국은 그 익산 경제력의 세력들과의 결합, 타협을 통한 새로운 그 왕위 계승이 무왕의 계승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고대 국가에서 경제력의 상징과도 같은 넓은 평야가 펼쳐진 풍요의 땅 익산. 지도를 통해 왕궁성이 있었던 익산 일대를 조망해 보면 예부터 생명의 젖줄인 만경강과 금강이 서해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선진 문물의 교류가 빈번해 경제의 중심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조선 준왕이 배를 타고 내려와 정착한 곳도 바로 이곳 익산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익산의 역사가 하나둘씩 깨어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왕 정착하면서 익산 지역에 지난해
무왕의 생가터를 찾던 가운데 백제 왕실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저장고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처럼 익산에 잠들어 있는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익산 왕비릉에서 확인된 묘표석. 백제 구문에서는 최초의 발견이었죠. 무덤 주인은 여전히 누구라고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겨낸 두 개의 돌기둥이 무덤 주인과 함께 묻힌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익산은 1970년대 관세음악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1980년부터 96년까지 발굴했을 때 삼국유사와의 관련성 때문에 또 놀랐고 2009년에 서석탑에서 사리봉경기 나왔을 때 또 놀랐고 뭐 앞으로 10년 후에 또 다른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면 그것이 목감 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어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설화를 중심으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선화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무왕의 발자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동설화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백제 30대 무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미륵사의 발원자 선화왕비가 백제 중흥의 큰 꿈을 펼쳤던 곳이 마한이 시작된 땅이자 백제의 새로운 수도 익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음을 명백히 증언하는 두 개의 왕릉. 그 가운데 왕비릉의 주인공이 누구였을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한 목관 장식을 통해 서동설화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의 존재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왕릉의 주인인 그녀의 남편 무왕. 무라는 시어에서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매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제를 건설하고자 했을 겁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익산에서 말이죠. 선화공주의 염원을 담아 무왕이 세웠다는 미륵사. 선화와 무왕이라는 그 이름 어딘가에 모두가 행복한 이상세계, 백제를 바라는 꿈이 담겨 있을 겁니다.